네, 씩씩한 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씩씩한 화요일 고정 패널로 활약했던 총선 출마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씩씩한 화요일의 원조 출연자이셨죠. 김근식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점점점. 네, 그리고 조성실 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성실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지금도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대변인으로 칭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식 대변인님 그리고 뭐 교수님 북한 전공이시잖아요. 예. 조금 전에 조한범 박사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김정은 중퇴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이게 북한의 동향, 특이 동향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은데 네. 그동안 이제 매번 참석했던 그 태양절, 네. 그 4.15 김일성 주석 생일날, 네. 태어난 날 네네. 이게 참석이 안 됐으니까 아마 조금 의문이 생기다가 이게 북한 관련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네. CNN에서 이제 그걸 인용한 보도가 받으니까. 나오니까 아마 네. 이게 일파만파 커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진정이 된 청와대에서도 진정이 된 멘트가 나왔고 국정원들은 보고가 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교훈은 있죠. 2011년에 김정일이 당시 죽었을 때도 네. 그 죽은 다음에 북한의 이제 권력 승계라는 작업이 쭉쭉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고도로 집중화된 유일 권력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최고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런 사망 사태 있기 전에 후계자를 준비해 놓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은 이제 이번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 후계 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북한은 엄청난 혼돈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도 사실 10년 전 동안 후계 체제를 갖고 그렇죠. 놨었고 네네.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사실은 한 3년 정도 되지만 좀 급하긴 했지만 어쨌든 후계 체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건강 이상설이 또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무슨 유고 사태가 생기면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겁니다. 그런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껴야 될 거예요. 네, 그들 내부에서 이런 계기가 있으면 어쨌든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들 내부 그렇죠. 적으로. 만약에 건강이 진짜 안 좋다고 한다면 젊은 나이지만 후계 체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그 북한 내부에 아마 모색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 김근식 대변인님은 지역구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뛰어보니까 이번에 어떠셨어요? 여기 뭐 조성실 대변인이 계십니다만 선거의 맛은 지역이죠. 비례는 아니다. 비례는 네. 아니죠. 네, 네. 뭐 하긴 그래요. 네. 물론 그것도 이겨야 되는 건데. 선거에 계신 지역에서 뛰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하시죠. 예, 그렇죠. 이기질 못해서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승부 무관하게 직접 예, 뛰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재밌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네네. 많이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 숫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권자는 뭐 10몇만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 개인의 노력, 후보의 개인기로 가져올 수 있는 표가 한정이 돼 있고 큰 틀에서는 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당시 선거 국면에서 당세가 얼마나 모이는가가 중요한데 네. 저는 뭐 지역에서 한정돼 열심히 뛰다 보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네. 개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네. 인물도 좋고 네. 당연히 저를 이길 거라고 도대체 생각했는데 누구 평가인가요? 네, 제 알겠습니다. 웃어야 스스로 되는 평가- 타이밍인 거죠. 네. 네. 당세에서 우리 당이 그렇게 중도에 있는 분들한테 미움을 받는 줄 몰랐어요. 지역에서 훌륭한 뛰니까. 후보님이 계셨는데 당이 못 도와줘서 네, 그런 실패했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알겠습니다. 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네. 전반적인 수도권의 참패가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머리숱이 많이 빠졌다고 하셨던데. 예, 저도 몰랐는데 네. 제가 어지간하면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라 네. 잘 넘어가는데 이번에 머리 그 미장원에 갔더니 머리숱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표시나지 않게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 그럼요. 그것도 네. 당연히 선거도 기간에 별로 없었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끝나고 며칠 나니까 사이에. 갑자기 예. 일단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13번을 출마하셨던 네. 우리 조성실 대변인 그 정치하는 엄마들 이제 활동가로 이제 네.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직접 뛰어드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정치하는 엄마들은 창립 초기부터
이런 양육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단체의 목표로 내세웠고요. 네. 다만 이번에 총선에 출마해서 여러 역할들을 하면서는 그렇다면 그 당사자 정치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그 총선을 전후로 한 총선 국면이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정당을 둘러싼 공천이 또 부차적인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기존에 이제 엘리트 정치로 대변됐던 부분들을 다 대체하자는 뭐 주장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과 어떻게 현장 전문가들이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들까 그 부분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양육 당사자와 아이들의 문제가 네. 이번에도 사실상 뭐 그거를 주요 의제로 삼는 분이 국회로 진입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단체 회원들과 또 나아가선 다양한 분들과 만나면서 또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겠다는 큰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네. 두 분에게 공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복귀를 해야지 다음에 네. 이제 또 승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복귀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패배 원인을 가장 큰 거 하나만 좀 꼽아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 선거 국면에 조성된 구도 그리고 이제 당의 그 세가 딱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우리는 뭐 양당 구도로 생각을 한다면 뭐 30대 30이라고 하는 진보 보수라고 하는 고정 지지층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속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표심 어떻게 가져오냐는데 네. 그게 후보 개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제가 10%가 안 된다고 봐요. 그 40 중에서 한 10 정도다. 그건 네. 이제 후보 개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표심이 저는 이분들이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고 또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부동층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번 총선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저는 선거 초반에는 우리 당이 우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중앙당 차원에서의 몇 가지 이제 실수나 악재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네. 중도 표심에 있는 유권자들이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된 것 같아요. 네. 저 당은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서 후보가 아무리 뛰어나도 김근식은 괜찮은데 당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것들이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건 표밭이 워낙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네. 그런 데는 그냥 뭐 표밭이 워낙 좋으니까 표밭 힘으로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당의 당시의 이미지나 당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 부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역부족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깨지 않고 고쳐가지 않는 한 수도권에서 이번에 이런 참패 같은 경우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에. 그래서 그건 당에게 줄 가장 큰 또 절대절명의 과제를 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구도라는 게 뭐 누가 만들어 놓은 것보다 스스로 또 만드는 거잖아요. 구도라는 게 상호 영향은 그렇죠. 있는데 뭐 외부에 엄청난 거대한 힘이 막 눌러버린 거라기보다는 내부에서 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일 수도 있고 공천 문제일 수도 있고 연관되지만 그리고 소위 막말 프레임이 아니라 막말 때문일 수도 있고 예.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과 막말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어떤 게 더 크다 보십니까? 같이 연관돼 있죠. 왜냐하면 막말이 터져 나올 때가 사전투표 막 했던 그때인데 네. 그 당시 막말의 당사자였던 차명진 후보를 사실은 다들 제명해야 된다고 그것도 신속하게 하라는 게 요구했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가 그걸 미적미적 거린 거죠. 그건 사실 태극기 부대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할 수 없었던 황교안 대표 리더십 부재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같이 연동돼 있다고 보고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네. 곰곰이 저도 복귀를 해보니까 탄핵 이후부터 지금까지 4년 정도 3년 정도 됐는데 이 우리 당이 한 번도 국민 앞에서 정말 반성했구나.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뼈저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그 20대 총선 2016년에 했을 때도 네. 사실 진박 파동해가지고 혼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도 그냥 박근혜 대통령 무시하고 가다가 탄핵이라는 엄청난 회오를 맞았죠. 그럼 탄핵이 된 뒤라도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후보로 나와서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토끼 또 모이면 되겠네 하고 간 거예요. 지방선거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네. 강경 중에 강경 극우거든요. 그분을 서울시장 후보로 버젓이 내놓고 또 표를 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했고 권한대행했던 친박의 상징이잖아요.
이분을 또 대표로 모시고 이렇게 왔으니 네. 국민이 볼 때는 그런 막말이나 뭐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나 공천 파동 같은 그때 소소한 또 쟁점들이 있지만 네, 네. 크게 보면 지난 4년 저 당은 반성을 안 하는구나. 반성 안 하고 그냥 문재인 정권 좀 실정을 보이니까 그냥 정권 심판해달라고 외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권 심판만 이야기했지 네. 우리 당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김근식 전 대변인은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네. 네. 신랄하게도 비판을 하셔가지고 헷갈리실까 봐. 네. 조성실 대변인 정의당이 원칙은 지켰습니다만 의석수는 기대했던 것만큼 훨씬 못 미쳤어요. 기대는 네, 내심 좀 맞습니다. 많이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결과를 해석을 하시자면.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6석을 얻게 됐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주신 표심이고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그전에도 사실상 대여섯 석의 의석을 가지고 정의당이 정의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개혁 이후에 네. 이제 원내 교섭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를 기약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선거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6석의 무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특별히 정의당답게 그리고 정의당으로서 고수해야 되는 분명한 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선거는 저는 3가지 국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 차원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국면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방역을 잘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네. 두 번째로 위성정당 논란에서 원칙을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는 초반에 많은 논란과 또 의도치 않은 오해 그리고 실제로 정의당에서 갖고 있는 입장과 굉장히 다른 논란들이 굉장히 언론에 어려웠죠. 많이 또 보도가 네네. 됐습니다만 막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를 평가해 주신 유권자분들이 오히려 그냥 투표를 안 하려고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 투표해 주시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례대표 후보 논란들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정의당 등등. 비례대표 1번 문제 등을 포함해서는 당이 관련해서 당시 재신임이라는 단어가 나갔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소명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문제 삼지 않고 가기로 했던 결정이거든요. 네, 네. 그만큼 앞으로의 21대 국회에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국민들께서 주신 무게와 그리고 또 이번 선거의 목표 대비 결과에 대한 네. 굉장히 냉철한 판단과 좀 대안적 행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성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반가운 문자네요. 김근식 후보 지역구 투표자였습니다. 나오셨어요, 이분이. 네. 말씀처럼 후보자는 눈길이 갔으나 맞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친구분 아니시죠? 네. 모르는 분이. 총선 기간 중에 통합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용숙님. 예, 주장을 이분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통합당이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위로 가자,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위로 갈지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이런 걸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자로 설문조사, 네. 전화로 설문조사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의 진로를 놓고 이렇게 당이 처참하게 패배를 했는데 당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놓고 전당대회를 할 거냐 비대위를 할 거냐. 이거 사실은 국민들 눈에 보실 때는 당의 수습이나 당의 쇄신이 아니라 권력 자리를 또 놓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결국 당대표 뽑는 거고 비대위도 비대위원장, 비대위 대표를 뽑는 거니까 자리 다툼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또 현역 지금 의원하고 당선자들한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하면. 민주적인 절차 아닌가요? 아유, 그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 있는 분들도 이제 또 낙선자도 있고 공천 탈락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당선자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당의 당선자라는 게 수도권 전멸입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영남권이에요. 네. 영남권에 당선돼서 오신 분들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당의 절박함을 잘 못 느껴요. 그럴 수 있겠죠. 거기는 그냥 네. 쉽게 되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수도권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는 사람처럼 절박한 혁신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 당선된 사람은 거의 초토화됐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지만 거의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죠. 저는
선거 패배나 참패보다 참패 이후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수습하는 과정이 이 미래의 과정에 만약에 정말 대안이 없거나 아니면 이 총의를 모아가지고 당이 전면을 혁신하지 않게 되고 또 뒤죽박죽이 돼서 우왕좌왕하게 되면 저는 또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비대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로 위원장은요? 그건 뭐 그 당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비대위라는 것은 누구를 한 명을 모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당에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전권을 줘서 이 사람이 바라는 어떤 비전과 모양과 아니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 지금 현역 의원과 당선자들 전화 설문조사할 게 아니라 할 거면 저는 전 국민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요. 네,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당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납득이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이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명확히 주문한 바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그런 토론 어떻게 보면 지역에 경도된 사람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견보다 차라리 전 국민 여론투표를 하자. 지금 김근식 대변인님이 나오셔가지고 문자가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와요. 함께 오랜 동안 계셨으니까 안철수 비대위원장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문자가 많이 오네요. 우선 뭐 당사자인 안철수 대표가 올 생각이 없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승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국민적인 이제 그 평가라는 부분에서는 과거의 그런 상징성과 중도의 어떤 확장성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잠식당한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살아있는 카드긴 합니다만 저는 안철수 대표 본인의 뜻이나 아니면 국민적 평가나 그리고 당에서도 일부는 안철수 대표를 데려간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반대 여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큰 본인 의지가 워낙 큰 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 시선에서 국민이 주문한 엄중한 명령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을 바꿀 수 있는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전적으로 들어와서 책임지고 저는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의당도 지금 6석이라서 이제 또 과거의 6석과 지금의 6석은 또 질이 다른 거잖아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고 앞으로 지금 뭐 선거 끝나서 며칠 안 돼서 다들 정신이 없겠지만 앞으로 민주당과의 연대, 뭐 정치적 방향 어떻게 할지 좀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이 이제 선거를 복귀하고 향후의 전략을 짜면서 결정을 하게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우선 드리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촛불개혁 이후에 최초로 사실 이루어졌던 총선이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몰고 올 이제 방역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위기죠. 역사적인 위기를 몰고 올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의 삶을 결정지을 국회인 만큼 그러니까 어떤 대안과 이런 방역 위기에 준하는 뭐 경제 대책이라든지 제반의 민생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민주당이 명확하게 실력과 대안을 보여줘야 할 때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면 개혁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의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부분들과 뭐 같이 뜻을 함께 하게 될 여지들이 뭐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부터 특별히 기업 지원 100조 규모를 단행했을 때 정의당이 이제 유일하게 원칙을 명확하게 세웠던 것은 한시적으로 이제 해고를 금지하는 전제 조건을 가져야만 이런 기업 지원이 국민의 일자리나 가게를 지킬 수 있는 지원이 된다라는 원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그 실생활에 더 와닿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런 우리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에 차차 함께 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1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들에게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위기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구나. 국민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저는 문재인 정권이 잘하기를 바라지만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들끼리 싸움이나 그들 내부에 또 극단적인 또 강경 세력들의 주장이
많이 난립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우리 당이 이번 기회에 더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제대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개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오히려 새롭게 다가올 어떤 대선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네. 준비를 하고 있으면 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준비의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조성실 대변인. 네. 네. 이 선거가 본격적인 정치인 것 같지만 사실 선거 이후가 본격적인 정치의 시간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관망하고 이미 나온 결과니까 4년은 이들에게 맡기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네. 좀 어떤 균형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국회를 움직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참여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싸우더라도 멈추지 않고 국회가 굴러가는 것이 네. 관련해서 법안이 이제 임기 말에 쌓여서 시간이 네. 없어서 못한다. 이런 부분이 변명이 되지 않을 거다. 네. 멈추지 않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씩씩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조성실 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